한국에 건전한 보수 세력을 제공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윤석열이 나갔다고 해도 그 PF에 있었던 일본 극우가 그대로 계속 이러한 공작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네. A급 전범이 만든 한국 뉴라이트의 시작. 예, 여러분들은 뉴라이트라고 아시잖아요. 뉴라이트가 한국 안에서만 활동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뉴라이트의 시작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그거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일본의 극우 세력은요, 45년에 일본이 패전했을 때 일본 극우도 망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5년까지는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의 기본은 어마어마한 판미예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렇다고 일본의 극우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 그래서 친미 그리고 반공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일본 극우 중에서도. 그렇게 하여서 A급 전범으로 감옥에 잡혀 있었는데 미국 쪽에 나는 이제 친미가 됐다. 당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라는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볼 때의 이러한 냉전 시대에 강력한 일본인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였고요. 그리고 또 사사카와 재단을 만든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도 A급 전범이었는데 풀려납니다. 사사카와 료이치는 또 너무 죄가 많아서 다시 정치인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세계 각국을 로비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한 거물 A급 전범이 친미, 반공으로 풀려나가지고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을 살리겠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 뉴라이트가 이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존재가 다시 인정받는 거잖아요. 패전에서 망한 것인데 이대로 가면 일본의 극우 전체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냉전 시대에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왔어요. 전환기가 왔어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됩니다. 이것으로 세계적인 사회주의 세력이 거의 몰락합니다.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롤 모델이었던 소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전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믿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다. 사회주의를 믿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부정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전향해서 자신으로 돌아봤더니 극우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한국의 뉴라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시작은 진보 세력, 좌파 세력,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서 전향된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자유주의 사관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자유롭다.
혹은 현재까지의 포스의 논리로부터도 자유롭다. 새로운 자유로운 역사관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뭔가 연설을 하면 자유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왔다라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뉴라이트의 기본은 자유주의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것.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무슨 연맹이라든가 자유 어떤 모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뉴라이트 이럴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일본 극우가 한국 극우 지원하기로 한 이유. 일본 쪽에서 또 2006년에 일본 극우파들이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극우들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극우가 한국에도 이제 뉴라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 뉴라이트를 또 일본 극우가 아주 본격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2006년에 나온 한국 북한의 거짓말을 간파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극우들의 책인데 보통 극우만 읽어요. 일본의 그러한 극우 세력은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시민단체가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힘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국 정부예요. 기본적으로 5년간이나 있으니까.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1년, 2년으로 전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명이 긴 극우 세력이 돈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사사카와 재단이 그런 데에 굉장한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사사카와 재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일본의 재단들이 극우 세력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우 단체가 정책을 만들어서 그곳을 일본 정부가 실행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2006년에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 일본 극우 쪽에서 합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대단히 재미있어요. 일본 극우가 키운 뉴라이트 보수 정권. 그때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노무현 정권은 정말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노무현 정권은 남북의 통일이라든가 또 남북 건전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본이 한국의 포스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을 적으로 그리고 중국을 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일본 극우의 존재라는 가치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이 평화스럽게 되고 그러면 또 중국하고도 평화스럽게 되는 거 아니냐. 일본 극우는 고립된다. 그러니까 남한은 항상 일본 극우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강력한 반북한, 반중국 정권이 필요하다.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생기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지원하면 되느냐? 당신은 한나라당이었어요. 보수 쪽은 일본 극우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을 지원하면 어떠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남북 정책을 파도 결과적으로 평화 통일을 말하고 있다. 이거는 노무현 진보 정권하고 그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자유주의 연대라는 게 있다. 바로 뉴라이트라고 한국에서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게 좋다.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뉴라이트 사람들은 원래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하면 한국에 다시 좌파 진보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세우기 쉽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진보가 되거나 다시 좌파 세력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았다.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2006년에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다음 해가 2007년이죠. 그때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이명박 후보를 패고 지원한 사람들이 뉴라이트계의 단체였습니다. 그때는 종교계가 중심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2006년, 2007년 뉴라이트라는 것이 일본에서 거론되고 한국에서 갑자기 크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권에서는 뉴라이트가 또 국정교과서라든가 대안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또 건국조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 띄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명박하고 박근혜 양쪽 실패를 했어. 왜? 이명박 대통령 독도로 가버렸어요. 이게 일본에서 또 놀랬어요. 독도 가면 안 되는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관계가 엄청나게 나빠졌어. 그 다음 박근혜 정권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해버렸어. 그 다음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나서 윤석열 정권이 됐어요. 한국 보수 재건, 도넘은 일본 극우의 간섭.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는 항상 걱정했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에 패고 뉴라이트 인사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요직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다음 정권이 다시 진보 정권이 되더라도 제도적으로 뉴라이트 사상이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도록 만들자. 이게 일본 측의 뉴라이트의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납니다. 12.3 내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으로 실패하는 모양을 보면서 일본 극우는 뭐 하고 있냐 도대체. 그리고 또 2025년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서 일본 극우가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그때 손절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윤석열 끝났구나 라고 해서 정확하게 1월 말에 산케이신문에 일본 극우의 대표가 그러한 칼럼을 써요. 이제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상하죠. 왜 일본에서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재건하겠다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간섭이잖아요. 보수 나가서 극우라고 알려져 있는 산케이신문이 그런 식으로 극우 인사들의 말을 통해서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을 제공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일본 쪽에서 특히 일본 극우 쪽에서 계속 한국에 돈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국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뉴라이트라는 게. 뉴라이트의 주장이 뭐예요? 일제 강점기는 합법이었고 그 일제 강점기에 한국을 근대화시켜 주었고 일본이 있어서 한국인이 혜택을 받았고 한국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다루지는 않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범죄라는 것을 일으키지 않았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서양 국가가 중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약간 일으켰다. 아편 전쟁이라든가 뭐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뉴라이트예요. 이러한 식민지 지배는 식민지를 근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혜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뉴라이트입니다. 그러한 세력이 윤석열이 나갔다고 해도 그 폐회에 있었던 일본 극우가 그대로 또 계속 이러한 공작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다 밝히겠다. 현지에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당시에 외교부 사람들이 수용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게 한국 안에 있어. 일본이 말하는 거 다 수용해.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전치외교 그리고 역사 연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일본의 억지 주장. 아무래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앞에 윤석열 정권하고는 대일 외교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외교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이시바의 최측근라고 하는 나가시마라는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나가시마 보좌관이 6월 15일에 한국에 와서 여러 요인들을 만나가지고요. 역사 문제, 3원칙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3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한일 간에서 합의를 한 내용이라든가 각 정부가 낸 선언이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면 지키자, 깨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자. 역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일 간의 합의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1993년에는 코노 담화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간제성이 있었다. 일본이 인정하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고 과거 일본이 가해자였고 한국이 피해자였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죄하고 그것을 공식 문서화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어 가는 것으로 한국 쪽에서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일본의 극우 반응 이런 것을 보면서 대단히 반발을 했어요.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하지 않았다라든가 식민지를 수탈하지 않았고 근대화시켜 주었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이때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아베 담화를 2015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아베 전 총리는 앞으로 한국의 사죄라는 것을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아베 담화로 인해서 일본이 한국에 사죄한다라는 것이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 이것으로 위안부 문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했죠. 이게 다 합의니까 이런 것도 지키자라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이 대신 내준 일본 강제징용 배상금. 2023년 윤석열 정권하고 기시다 정권이 내놓은 제3자 변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합의라기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라는 것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일본 쪽에 보고를 했어요. 전범 기업이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의 전범 기업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3자가 대신 돈을 내주겠다. 배상금을. 왜냐하면 한국의 대법원에서 즉 한국 피해자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안 내도 됩니다. 라고 해서 한국 쪽의 기업들이 대신 돈을 내줬어요. 이상하죠? 아주 이상한데 윤석열 일행이 갔거든요. 2023년 3월 6일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것도 합의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쪽에서의 그냥 보고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높이 평가를 한다.
라고 해서 수용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대신 돈을 내주는데 그냥 내주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갚아라 라는 게 법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돈을 좀 갚아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질문을 했어요. 구상권을 어떻게 합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상권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한국에 들어서더라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말로만 해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걱정이에요. 사실 나가시마라는 보좌관이 와서 합의하거나 일방적으로 선언한 내용, 그거 지키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제3자 변제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 아니냐, 이거 지키자, 지켜달라, 이것입니다. 미국 눈치보다 권리 내버린 윤 정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내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국하고 한국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 관계의 개선, 한국 쪽에서 먼저 앞장서서 개선하자라고 해서 빨리빨리 한미일 관계를 아주 강력한 그 군사동맹으로 만들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요구해도 일본은 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대립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은 싫어하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사법적인 부분을 왜곡시켜도 더라도 일본이 주장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사법적인 한국의 권리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내 사법은 계속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 이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배상금은 한국 내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최근의 문제는요. 한국 쪽의 기업들이 내준 돈 자체가 고갈되었어요. 그러니까 제3자 변제라고 해도 한 사람당 1억 원이 기본적으로 그 내줘야 되는 게 하나의 기준이었거든요. 이것 자체가 고갈되었어요. 그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컵이 있다고 하면 그 컵에 파는 물을 채워주었다. 앞으로 파는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일본 기업들이 나서서 돈을 마련해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 2년 이상 지났는데도 배상할 수 있는 돈을 내주는 일본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일단 희망하면 누구나 이거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범 기업은 물론이고 하나의 기업도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구상권이라는 것은 남아있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문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구두 약속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보면 정당한 구두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정권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이다. 이거는 한 사람의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오히려 잘 알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만 몰랐던 캠프 데이비드 사무소? 나가시마가 말한 것은 바이든 시대에 만든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지키자. 이거는 사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당시 바이든 그리고 윤석열 기시다가 합의한 내용은 군사적인 합의였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혹은 군사적인 긴급시에 3국은 협력한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나가시마 보좌관은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내용을 말했어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불행한 상황 중에 좀 좋은 소식이었는데, 뭐냐고 하면 캠프 데이비드 때 만든 3국 조정 사무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항상 조정해 나가는 그 3국의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군사적인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중심이라고 보여주는 사무실, 사무소, 그런 기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가시마가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에서도 아마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실 당시에 이러한 군사적인 부분에서 혹은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말을 숨긴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시바 정권이라고 해도 군사적인 부분은 그대로 바이든 정권 때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한국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건 안 되죠, 그대로 가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이러한 일본 쪽의 전략을 면밀하게 잘 알으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깊이 하면 일본 쪽에도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일본의 여론이나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본 쪽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 나가는 방법이죠. 대일 외교, 최우선은 내부 친일파 청산. 일본 쪽에 요구하기 이전에 한국 정부가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해 나가고, 이게 아주 커요.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리면요, 2015년에 근남도 관련 합의를 했잖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일본의 근남도 포함한 일본의 산업유산을 23군데나 오게 해줬잖아요.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도관사 문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일본의 논리에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논리냐? 당시 일제강점기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자였기 때문에 강제징용을 하는 것은 전쟁 시에는 합법이었다,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일본 쪽의 논리를 사실상 당시의 외교부의 사람들이 수용해버린 것입니다. 사도관상 윤석열 정부였지만 유네스코의 근남도 관련은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외교부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일본 국적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요. 당시는 조선 호적을 갖고 있는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일본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알고 있는데 일본이 그때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것만으로 강제 노동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해서 일본은 그 다음에 그거는 그래도 합법이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모든 보도기관에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한 거예요. 이러한 세밀한 부분은 외교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때 합법이었다, 아무리 강제 노동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본 국적자니까 합법이다 라고 그때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사도관산도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그래도 강제 징용을 시킨 7군데에서는 2015년 그 역사를 다 밝히겠다. 현지에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때 유네스코 총회에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인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처음부터 그러한 논리 부분에서 양보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일본은 그 약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누가 했냐고. 모든 게 한국 안에 있어. 일본이 말하는 거 다 수용해.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를 청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앞으로 일본에 어떤 말을 해도 메아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프트뱅크는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가져와라. 일본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에서는 맞고 일부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에서 맞는다라는 부분은 인구가 감소된다. 이러한 부분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된 한국이 아닙니까? 한국보다는 합계 출산율이 높다 하더라도 도쿄만 보면 0.9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제 일본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그리고 지방이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2040년이 되면 일본의 지자체의 50%가 소멸 수준이 된다. 이러한 보고는 일본 정부의 첨성이 201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해요.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이미 겪은 내용이죠.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인구 1000만 명 이하, 500만 명 정도. 그래도 선진국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IT화, 디지털화에 성공하고 그러한 부분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요.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말하자면 평균 GDP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일본보다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은 그 부분도 내려가면서 인구도 쭉 줄어드는, 한국은 인구는 줄어들지만 선진국으로서의 1인당 GDP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 디지털화에 성공을 못하면 계속 일본은 경제가 하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은 IT화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특히 연공 소열 그리고 전신 고용도 남아 있습니다. 요새는 전년이라는 것을 없애는 방향이기 때문에 70세 가까운 사람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IT가 뭔지 몰라요. 20세기에 장인 전신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IT화라는 거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업이 발전이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R&D 예산을 영역개발에 계속 투입을 한다면 인구가 계속 적어진다고 해도 기술 강국으로 계속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강 힘을 일본 정부가 쓰고 있는 것은 IT화죠.
예, 이번에 라인 사태죠. 라인 야프라는 회사가 일본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한국의 네이버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나서 시큐리티 부분, 그거는 네이버 쪽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지분까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다 흡수해야 된다. 이러한 행정 지도를 일본 정부가 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쪽에 한국에서 볼 때는 잘 보였던 부분은 바로 일본의 전무성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보였는데 일본 내부에 들어가면 일본 전무성을 또 움직이고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냐? 일본 자민당의 경제안보팀입니다. 거기에 본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리 아키라라는 사람이고 일본의 경제안보의 중심적인 인물이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네이버의 지분을 모두 소프트뱅크가 가져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일단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시큐리티 부분을 맡긴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의 고객 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되어 버린 것을 왜 남의 나라의 시큐리티를 맡기고 있는가, 막 이러한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큐리티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분까지 요구했죠. 아마리 아키라가 계속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한테 강하게 말한 부분은 지분을 다 가져와야 한다. 안 그러면 앞으로 소프트뱅크는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가져와라. 이거 전문성이 아니에요. 사실 아마리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은 굉장히 IT 부진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흡수해 버리는 게 일본의 IT 디지털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그러한 기술팀은 그대로 두고 지분을 받아가지고 2년 3년 정도는 한국의 IT 기술, 디지털 기술을 다 흡수하고 마지막은 그냥 보낸다. 이러한 계획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죠. 한일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도 좀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기술이 별로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흡수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소프트뱅크 쪽에서 그것을 쭉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뱅크의 그러한 IT의 실력이나 디지털화의 실력 자체가 네이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오래된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노래도 많아요. 끝이 없는 세상의 행복이요 라는 노래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곳이 행복이다. 이러한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세상이 일본에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동차를 사면요, 계속 20년 30년 타요도 TV를 30년 전에 샀는데 계속 또 지금도 보고 있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조업은요, 영원히 써도 괜찮은 것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산업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3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거 계속 쓰는 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오래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것보다 오래된 것. 요새 유명해진 뉴진스의 한이가 부른 산호초는 1980년에 마츠다 세이코라는 아이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마츠다 세이코 지금도 카스예요. 62세,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마미죠. 어머니. 그러니까 요새는 마마돌이라고 그래요. 아이돌이라기보다. 그런데 옛날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한 옛날의 아이돌 카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태고 일본에 TV에 나와요. 오래된 것들이 괜찮은 거예요.
한국도 그러한 경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본은 심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일본의 특징, 문화 올려줘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바뀌지 않고 갈 것이다. 오래된 것을 일본은 소중히 하면서 거기에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화를 접목시키면서 갈 것이고, 한국은 아예 옛날의 것이 잊혀지고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것으로 세계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큰 차이가 일본의 문화, 한국 문화 사이에는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변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이러한 제도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일본의 역사적인 정치가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유교, 선리학을 받아들였을 때도 선리학 중에서 일본의 이러한 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역성현명 부분이죠. 역성현명이라는 것은 왕이 왕답지 않으면 하늘이 세운 그 다음에 왕이 그 부패된 왕, 이제 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도할 수가 있다. 이게 역성현명이잖아요. 조선은 그런 식으로 역성현명으로 고려를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또 연산군을 물어낸 그러한 정치사상도 역성현명, 이것은 유교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사상이고,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의 역사에서는요 바로 왕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역성현명을 부정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1500년 정도는 같은 혈통으로 쭉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뀌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1월 1일이 되거나 일왕의 생일이 되면 그때 일왕의 오르그를 보는 거, 올해도 똑같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일본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구나, 우리 가업도 영원토록. 그래서 봉건사회이기도 했지만 일본은 직업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벼슬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조선시대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벼슬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교, 선리학에서 오는 부분들이 강하지만 일본은 선리학을 일단 배우기는 했는데 봉건사회였기 때문에 그 계층 이동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주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 가게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400년 전에 가게가 지금 일본의 유명 백화점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들이 굉장히 많고, 일본에서 노포라고 하면 300년, 400년의 가게가 많습니다. 한국은 물론 여러 가지 6.25라든가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러한 불행한 역사도 있었지만 30년 정도 지나면 노포가 됩니다. 일본은 그 정도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00년, 400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발전했다, 이게 일본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많이 바꿔놓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포가 많이 망했대요.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은 역시 계속 교수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한국에서는 거의 90% 넘습니다. 일본은 5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봉건적인 가치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디지털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완벽한 디지털화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게 없는 나라,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이것을 빨리빨리 신청할 수 있게, 그리고 백신 그것을 빨리빨리 맞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 마이넘버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마이넘버는 주민등록번호죠. 그게 없으면요, 신청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백신 신청, 한국은 5분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디지털로 할 수가 없으니까 며칠 해도 안 되고 보건소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큰일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70% 정도는 일본 사람들도 마이넘버를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30%는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편리하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국가가 나를 감시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러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30년, 4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디지털화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민등록표를 따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까지 가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 물론 요새 마이넘버가 있는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돈 내고 얻을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주민등록표 같은 것은. 그래도 돈 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료예요. 무료. 우리 사무실에, 우리 집에 컴퓨터로 그냥 무료로 그냥 다 많은 서류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10년 후에 일본을 볼 때 겨우 아마 국민들 100%가 마이넘버 카드를 갖게 되어서 주민등록번호화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보면 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20세기나 21세기 초 정도까지는 한국의 미래는 일본의 미래다, 그렇게 일치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인 한국하고 일본의 문화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디지털화 부분에서의 큰 차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 부분의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쪽에 상당한 친일분자들이 있다라는 충고로 보셔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좋겠다, 한반도의 상태가 리셋돼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후사과 유지 교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한국군에서 전신 전력 교재라는 한국군의 장교들을 위한 교육 교재를 만들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문제가 됐습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 라는 말은 국제법으로 볼 때 독도는 완전히 한국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바로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라는 말이고, 이것은 일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한국군의 전신 전력 교재에 그대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알려지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폐기 명령을 내렸고
현재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용도라고 기재가 된 제대로 된 교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알려가지고 교육이 그 교재로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일본이 한국도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했다라는 증거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곳을 인정했으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만든 실수로 인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가는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 버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먼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한국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몰라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요,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인정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조건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또 젊은 한국 분들 중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냥 가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깨끗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라는 것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한국 쪽에서 인정해야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그러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주장을 완전히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팍스 가르체를 한국에 보내는 것이고 50% 정도는 일본이 이기고 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기의 집을 이웃집에 이유 없이 내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집을 그냥 이웃집에 주고 그냥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바보짓을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도 센카교류도 문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센카교류도가 누가 봐도요, 독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분쟁 지역이에요. 실제로 분쟁 지역입니다. 중국의 패들이 매일같이 센카교류도에 일본이 주장하는 공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독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완벽하게 한국이 독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센카교류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일본은 주장합니다. 센카교류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센카교류도 문제를 깨끗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고등학교까지요, 이러한 부분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곳이고 분쟁 지역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독도의 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 분쟁이라는 게 뭔지,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가 뭔지, 이러한 교육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어서는 독도 문제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어가지고 한미일 건조가 군사적으로도 계속 거론이 되어 있어서요. 이 경우 한미일 건조의 장애물은 사실은 독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 건조를 하면서 독도를 이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 그러면 거기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미국도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한국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독도 갈등이라는 작은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든가 아마 그럴듯한 대의를 내세워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시적인 수단으로서 독도를 공동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이 들어오잖아요. 혹은 자유롭게 독도에 기항하게 됩니다. 그 경우는 미국은 일당 일이 끝나면 나갈 것이고요. 그러나 일본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보러 나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전략입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라서 한국도 더 이상의 전략적 사고가 없으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냥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한 방법으로 독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일본의 일관된 그러한 전략에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도 뉴라이트 인사들 중에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그런 식으로 태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일본 논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는 한국 쪽에 상당한 친일분자들이 있다라는 증거로 보셔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국민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이르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군사 기지로 사용해가지고 러시아의 발틱 함대하고 싸웠을 때 그 상황을 관측하고 일본 쪽에 정보를 보내는 군사 기지로 독도를 정확하게 사용했고, 그것을 위해서 1905년 2월에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군사 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요, 독도 같은 섬은 작은 섬이지만 동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모든 군대나 자위대가 독도를 중계 기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에 있는 것이 독도입니다. 1945년 이후 미국에서도 독도를 기상 관측 기지나 레이더 기지, 레이더 기지라는 것은 군사 기지죠. 그렇게 독도를 사용하려고 한 미국 쪽의 공문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볼 때 독도는 항상 군사 기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그 한일 삼각 군사동맹 혹은 한미일 건조 강화, 이것이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동해에서 한미일의 군대 그리고 자위대가 합동훈련을 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해라고 하면 한가운데에 독도가 존재합니다. 사실 군사동맹이라는 것은요, 영토 문제가 걸려 있으면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세계의 산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을 혹시나 본격적으로 맺는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독도 갈등, 독도 문제라는 것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쪽에서 하느냐, 한국 쪽에서 하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두 나라가 나서면 상당히 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예상이지만 일본이 미국 뒤에 숨어서 미국을 갖다가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떤 논리로 나오기 시작하느냐 라고 하면 바로 독도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배부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 라는
라는 이야기가 다시 곤농화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볼 때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엄연한 한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일본이 앞장서서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성명을 발표해야만이 특히 한일 간의 군사 동맹 부분, 군사적인 협력 부분은 일단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미일 건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미일 건조의 중요성은 동북아의 평화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오히려 깨뜨리기 위해서 나아가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한미일 건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한미일만 볼 때 한국이 가장 크게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군사적인 희생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나 군사적 시설만 피해를 본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럴 수가 있지만 한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는 한반도 안에 있는 많은 보통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좀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나라의 크기는 다르지만요. 거기는 러시아하고 유럽에 끼어 있는 그러한 역시 완충지대, 한반도도 완충지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희생이 굉장히 막대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더 이상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6.25로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전쟁에 휘말리는 그러한 행동, 그렇게 보이는 행동들이 한국 쪽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한국 분들이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위급 공무원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좋겠다. 그렇게 하여서 한반도의 상태가 리셋돼야 한다. 이러한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상당히 고위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오랫동안 독도는 한국 영토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독도를 조선 독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사실 이쪽에 독도 연구자 중에는 당시에 한국 정부의 양해를 얻어서 독도 문제로 북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다녀온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남북 간이 하나의 입장으로 일본에게 대항하자 이러한 협의가 몇 번 있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북한은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너무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북한이 독도 문제를 갖다가 남한 정부에게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는 현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관산도 강제 노동이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지만 일관된 논리에 말려 들어간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관산이 지난 7월 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래 사도관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지톤신이라는 돈신사가 있는데요. 대단히 유명한 돈신사인데 2024년 5월 10일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도관산 문제는 일본만으로는 등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이 내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대단히 유명한 돈신사가 기재했다라는 것은 그 뒷면에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현 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사도관산 등재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위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목이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뺀다라고 합의를 했다라든가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 외교부는 그것은 사실은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런 가능성을 폐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강제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뺀다라는 것은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적인 사실 부분을 일본의 논리에 따라서 삭제, 양보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전체성, 역사적 전체성이라든가 법적 문제 이것을 모두 일본 쪽에 넘겨주는 결과 그 기익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러한 앞으로의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해도 국가의 전체성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양보하는 것은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양보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해 버리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